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의 달빛지기입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번잡한 도회지를 떠나 조용한 자연에 묻혀 지내려던 베르테르라는 청년이 어느 아름다운 산간 마을에 찾아들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시골에서 열리는 무도회에서 멋진 춤솜씨를 가진 쾌활한 여인 샤를로테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예감하게 되지요. 그러나 베르테르는 이미 그녀에게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넘치는 로테를 만나고 싶은 일념이 그녀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고 둘은 서로 감성이 통하는 다정한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깊은 시리에 빠지고 말지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보내는 서간체의 긴 장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3부는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부터 낭독을 시작합니다. 12월 21일 로테여, 저는 죽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아무 소설적인 과장 없이 지극히 냉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씁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외엔 더 깊은 즐거움을 갖지 못한 마음의 안정이 없는 불행한 한 남자의 굳은 시체를 차디찬 묘석이 덮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무서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만 그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저의 결심을 굳게 한 것도 이 밤이며 제가 죽으려고 마음을 정한 것도 이 밤이었습니다. 어제 당신과 헤어졌을 때 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절박하게 제 가슴 속으로 몰려들고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즐거움도 소원도 없어진 저는 무참하게 얼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방 안으로 좀처럼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저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신은 나에게 쓰디쓴 눈물이라는 최후의 위안을 주셨습니다. 수천 가지의 계획과 수천 가지의 희망이 거의 가슴속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확고하게 최후의 단 하나의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죽자. 저는 드러누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조용한 마음에 또다시 솟아나는 것은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죽겠다는 마음이 굳고 강하게 저를 감쌉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확신입니다. 로테여, 저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운 로테, 이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 속에 몸부림치면서 미친 듯 날뛰고 있는 생각은 알베르트를 죽일까? 아니, 당신, 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요. 만약 여름 저녁에 산에 올라가시거든 몇 번이고 골짜기를 걸어오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거진 풀들이 저녁 해가 비치는 가운데
바람에 휘날리고 있을 때면 교회 마당 저편에 있는 저의 무덤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이것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는 저의 마음도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거의 10시가 되었을 때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러 옷을 입으면서 이르기를 2, 3일 안에 여행을 떠날 터이니 의복을 깨끗이 손질하여 짐을 꾸려놓고 갚아야 할 것이 있거든 계산서를 뽑아 가져오고 빌려온 두서너 권의 책을 돌려보낸 후 매주 두서너 명의 빈민에게 얼마씩 적선하던 것을 2달치 미리 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자기 방에서 마치고 노 법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베르테르는 여러 가지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정원을 거닐었지만 가슴이 막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베르테르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베르테르에게 매달려 깡충깡충 뛰면서 내일의 또 내일이 되면 로테 누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상상과 놀라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르테르도 그럼 내일에 또 내일이지 하고 말하면서 아이들한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키스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꼬마가 베르테르의 귀에 뭔가 속삭이려고 하였습니다. 꼬마가 말하길 형제들이 모두 커다란 글씨로 연하장을 섰는데 한 장은 아버지에게, 한 장은 알베르트와 로테에게, 또 한 장은 베르테르에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하룻날 아침 일찍이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르테르는 그 말에 감동하여 아이들한테 얼마씩의 동전을 준 후 아버지께 잘 말씀 전하라고 이루고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5시 경이었습니다. 여종에게 난로를 살펴보도록 하고 밤중까지 끄지지 않도록 일렀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는 책과 세탁물 등을 가방에 넣어두고 의복도 잘 정리하도록 일렀습니다. 그런 후에 섰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마지막 편지의 다음과 같은 대목입니다. 당신은 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의 말대로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당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로테, 오늘 만나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우린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당신도 이 편지를 받고 몸을 떨면서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겠지요. 저는 마음먹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로서는 결심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한편 로테는 이상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와 마지막 만나서 이야기를 한 뒤부터는 자신도 베르테르와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프며 베르테르도 자기와 헤어지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로테는 알베르트에게 무슨 말 끝에 베르테르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밤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때마침 알베르트는 이웃 마을의 관리인에게 볼 일이 있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는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로테는 단 혼자만 남았습니다. 옆에는 동생들도 없었습니다. 로테는 혼자서 곰곰이 일의 순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은 지금의 남편과 영원히 맺어진 몸이며 남편의 사랑과 지성은 자기도 잘 알고 있는 바이고 자기는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숨기고 남편의 조용한 마음과 신뢰는 이와 같이 굳건한 아내가 일생의 행복을 여기에 쌓아 올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란 자기와 동생들에 대해서 영원히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르테르는 로테에 있어서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아름답게 일치되었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이에 그때 교감한 일들이 로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로테는 자신이 흥미를 느낀 것은 무엇이라는 둥 언제나 베르테르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정칙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것을 이제 베르테르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의 공허는 두 번 다시 메꿀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베르테르를 자기의 친구와 결혼시킬 수 있다면 알베르토와의 사이도 그전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로테는 내심 원하였습니다. 로테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여자친구들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부족한 점이 보여서 베르테르한테 주선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불현듯 자기의 진짜 소원은 자기야말로 베르테르와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때 맑고 깨끗하고 비단결 같은 마음에도 우울한 그늘이 생겨서 행복을 원하는 마음도 꺼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답답해지고 쓸쓸한 구름이 로테의 눈에 끼었습니다. 6시 반가량 되었을 때 로테는 계단을 올라오는 베르테르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테는 그 발자국 소리와 자기를 찾는 목소리를 듣고 곧 베르테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테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 본 일은 처음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거절하려고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방으로 들어온 베르테르를 향해서 몹시도 소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소원한 것쯤은 들어주셔야지요. 저는 피차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로테는 지금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와서 베르테르와 단 둘이 있는 것을 보게 될까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두서너 권의 책을 돌려주고 다른 것을 빌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로테의 마음은 제발 아무 친구라도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한 그 누구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부름을 갔던 여종이 들어왔는데 친구들 모두가 집에 없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로테는 그 여종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라고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일을 생각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안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지요. 로테는 미뉴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손이 막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천연덕스럽게 베르테르의 옆에 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베르테르는
보통 때와 같이 소파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읽을 것을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하고 로테는 물었습니다만 베르테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 서랍 속에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일부러 보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이 읽어주시면 들으려고요. 그 후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 당신도 그럴 겨를이 없으셨지요? 베르테르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띠면서 책을 꺼냈습니다. 베르테르는 책을 손에 들고 몸을 떨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로테의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찢어질 듯한 가슴의 안타까움은 얼마간 진정되었지만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는 베르테르의 낭송을 방해했습니다. 베르테르도 책을 내던지고 로테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한쪽 손에 몸을 기대고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감동은 그렇게 강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 속의 사람들의 운명을 자기들의 불운과 비교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입술과 눈은 로테의 팔 옆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갑자기 몸서리를 쳤습니다. 로테는 몸을 떼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고통과 동정이 자기의 몸을 납덩어리처럼 눌러버렸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끌어나오는 눈물을 억제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그 소리를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가슴은 찢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책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봄바람이여, 어째서 너는 나를 잡아깼느냐? 너는 요염한 표정으로 말한다. 하늘의 이슬로 윤기를 돋운다고. 그러나 내가 시들어 쪼그라질 때는 이미 가까웠다. 나의 나뭇잎을 떨어뜨릴 산바람도 머지않아 불어올 게다. 아름다운 나의 자태를 알고 있는 나그네는 내일이면 찾아와서 들판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찾을 게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나그네의 눈에 띄지 않을 게다. 이 말의 힘이 베르테르의 가슴에 뼈저리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로테의 앞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로테의 손을 잡아 눈에 대고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로테의 마음속에는 남자의 무서운 계략을 예상하는 번갯불이 스쳐갔습니다. 그러자 삽시에 감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도 모르게 베르테르의 손을 꼭 잡고 자기의 가슴에 대고는 그에게 애달프게 몸을 기대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타는 듯한 볼과 볼은 서로 닿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두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팔을 로테의 등에 감고는 꼭 껴안으며 떨리는 입술로 미칠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로테는 숨이 막힐 듯한 소리를 내면서 몸을 돌리며 베르테르, 베르테르 하고 가냘픈 손으로 베르테르의 가슴을 떠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꾸짖는 듯한 엄숙한 어조로 베르테르 하고 불렀습니다. 베르테르도 대항하지 않고 팔을 놓았습니다만 기절한 듯이 로테의 앞에 쓰러졌습니다. 로테는 얼른 몸을 떼어 놓았지만 불안하고 어지러운 속에서도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바람에 몸을 떨면서 베르테르,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시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에 넘쳐 흐르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긴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그대로 30분 가량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내 무슨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여종이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덮개를 씌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곧 혼자가 되자 작은 방문 옆에 기대어서 나직한 소리로 로테, 로테, 단 한마디만 하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말하여 보았습니다. 로테한테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다시 간청을 하려고 기다려 보았습니다만 잠시 후에 문에서 몸을 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로테, 이제 영원히 안녕.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정원을 빠져나와 그리의 문까지 왔습니다. 문지기가 베르테르를 알고 있는 처지라 쉽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 베르테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 하인은 베르테르의 모자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잠자코 옷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온몸이 진눈깨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그 모자는 나중에 언덕 위의 골짜기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바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오는 캄캄한 어둠 속을 용케 떨어지지 않고 그곳까지 올라간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오랫동안 잤습니다. 날이 밝아 하인이 커피를 가져갔을 때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로테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로테에게 최후의 눈을 저는 뜹니다. 이 눈은 이제 태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슬프고 우울한 날이 이 눈을 덮을 것입니다. 자연이여 불쌍히 생각하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벗, 당신의 연인은 지금 임종에 가까워져 있다. 로테여, 나는 피해 볼 길 없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몽롱한 꿈에 가까워지면서 혼자서 중얼거려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아침이라고. 로테여, 나는 마지막이란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이와 같이 전신의 힘을 모아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이면 손발을 쭉 뻗고 흙 속에서 자게 될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만 사람은 그의 생존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차례입니다. 나중에는 당신의 차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단숨에 헤어지기로 합시다. 마침내 영원히, 아니, 그게 아니겠지요. 나는 멸해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멸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만 공허한 울림뿐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아무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로테여, 죽음이란 차디찬 흙 속에 좁고 어두운 흙 속에 갇히는 일입니다. 아직 철부지였던 어린아이였을 때 나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나는 시체를 따라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밧줄을 맨 관을 당겨 내렸다가 당겨 올리더니 이내 삽질 소리가 들리고 흙덩어리가 덮여졌지요. 청성맞은 관은 점점 둔중한 소리를 내더니 드디어 완전히 흙으로 뒤덮여졌습니다. 마음은 뒤흔들리고 동요되어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 죽음, 무덤. 나는 이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테여, 비로소 처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나의 애달픈 마음 끝에서 로테는 나를 사랑한다. 로테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기쁨이 사방에서 비춰옵니다. 당신의 입에서 뿜어나온 정열의 불은 아직까지도 나의 입술 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새롭고 따뜻한 환희가 나의 가슴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만났을 때에 당신의 그리운 눈빛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악수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헤어지고 알베르트가 당신 옆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또다시 열병처럼 의혹 속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꽃을 생각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불육해한 무도회에서 만났을 때 한마디 말도 없이 악수도 하지 않고 다만 그 꽃을 주셨는데 나는 그날 밤늦게까지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꽃은 나의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상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 넘쳐 흐르는 신성한 영험을 바라본 신자의 마음이 신의 은혜를 점점 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내가 당신의 입술에서 받은 타는 듯한 생명의 나의 심수에까지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테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팔로 당신을 안았습니다. 이 입술은 당신의 입술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입은 당신의 입가에서 더듬었습니다. 로테여,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오, 로테여, 영원한 내 사랑이여. 알베르트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죄악입니까? 당신을 남편의 팔에서 내 팔 안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 죄악입니까? 죄악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스스로 벌을 가하겠습니다. 나는 그 죄악을 하늘의 쾌락 속에서 맛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방향과 힘을 이 마음속으로 빨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이제 나의 것입니다. 오, 로테여, 나는 먼저 가겠어요. 나의 아버지 곁으로, 당신의 어머니 곁으로. 나는 나의 아버지한테 이 일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올 때 나는 뛰어나가서 당신을 얼싸 안겠어요. 영원히 포옹하고 무한 앞에서 당신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미친 생각도 아닙니다. 무덤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둘이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나의 모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 당신의 모습 그대로인 어머니께. 11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알베르트가 돌아와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인은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벌써 돌아와 계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하인에게 전해 보냈습니다. 알베르트에게 여행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권총을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스러운 아내 로테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로테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로테가 예상도 못하고 두려워할 수도 없게끔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하고 부드럽게 흐르고 있던 피는 열병을 앓아 격렬하게 용솟음쳐 올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름다운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로테가 느끼고 있는 것은 베르테르의 포옹의 불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르테르의 무례를 탓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지난날의 자유롭고 티없고 어두운 생각이 없는 신뢰의 생활과 오늘의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느끼는 불만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남편의 얼굴을 대하면 좋을까? 고백하려 해도 고백할 수 없는 그때의 일을 무엇이라고 남편에게 말하면 좋을까? 두 사람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침묵을 깨트리고 남편에게 이상하지 않게 들려주어도 좋을 것인가? 전부터 다만 베르테르가 찾아왔다는 말만으로도 남편한테는 퍽 불유쾌하게 들릴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뜻밖의 일을 어떻게 남편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남편에게 조금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투명한 유리처럼 무슨 일이든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감정이라면 무엇 하나 감추어 본 일이 없는 남편에게 새삼스레 무엇을 속일 수 있겠는가?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로테에게는 근심이 되어서 마음은 자꾸 동요를 일으키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언제나 베르테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 때문에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로테는 결코 뿌리쳐서는 아니 될 사람을 뿌려쳐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테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사람을 말입니다. 로테한테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어느 불만이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육중하게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사리가 밝은 선량한 사람들마저도 어느 내밀한 행위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서로가 자기 편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는 일이 점점 더 헝클어져서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모든 일이 걸려있는 매듭조차도 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빨리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지냈더라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연민은 서로서로 생기 있게 움직이고 마침내 베르테르조차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유달리 눈에 띄는 일이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편지에서도 뚜렷이 밝혔듯이 이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을 조금도 비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는 종종 그 일로 언쟁을 하였고 또 로테와 알베르트 사이에서도 가끔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베르트는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연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일종의 감정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자살 행위에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동기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농담까지 덧붙여서 자기는 그러한 일은 믿지 않는다고 로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로테한테는 슬픈 모습을 연상할 때처럼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우울을 남편한테 고백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로테의 마음은 차차 어두워져 갔습니다. 막상 남편의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일은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을 로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테의 괴로움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눈물을 삼키려 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 베르테르의 하인을 보고 로테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하인이 알베르트에게 편지를 내주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로테에게 이자한테 권총을 내주시오 하면서 심부름을 온 하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전하거라. 남편의 이 말이 로테에게는 뇌성병력같이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듯 일어나 정신없이 벽 쪽으로 가서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내려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로테는 역시 주저하였습니다. 알베르트가 무엇을 꿈을 그리고 있느냐고 그런 눈초리를 하지 않았다면 필시 더 오래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권총을 하인에게 내주었습니다. 하인이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로테는 일거리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안, 그저 무엇인지 모르는 무서운 생각이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예 남편의 발밑에 엎드려 어젯밤 일을 숨김없이 말하면서 용서를 빌고 또 자기의 예감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베르테르의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가망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때마침 친한 여자친구가 볼일로 왔다가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겨우 식사를 하였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덧 로테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갔던 하인은 권총을 가지고 베르테르한테 돌아왔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자기의 손으로 주었다는 말을 듣고 즐거운 듯이 권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 하인한테도 식사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터앉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로테에게 권총은 당신의 손에서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먼지를 털으셨다지요. 나는 권총에다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은 것이니까요. 로테여, 하늘의 정령이 나의 결심에 기쁘게도 도움을 주는군요. 당신은 나한테 권총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죽음 받기를 원하고 있던 나는 지금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심부름한 하인에게 물어보니 이것을 주실 때 당신은 몸을 떨면서 한마디의 인사말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합디다. 작별의 인사말조차 당신은 하지 않으셨군요. 나를 당신과 영원히 결합시키는 순간까지 당신은 나한테 마음을 닫으시렵니까? 로테여, 이 생각은 몇천 년 후에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하는 사람을 설마 미워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피렐름에게 보시어, 나는 마지막으로 들과 숲과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았어. 그러면 이제 잘 있게. 사랑하는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피렐름이여, 부디 어머니를 잘 위로해 드려주게.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네. 이제 만사가 다 정리되었어. 언젠가 둘이서 반갑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잘 있게, 잘 있게. 알베르트에게, 알베르트, 나는 당신한테 폐만 끼친 것 같소. 그렇지만 당신은 용서해 주리라 믿소. 나는 당신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둘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였소.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다 끝이 났소.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오. 나의 죽음으로 두 분이 행복하기를 빌겠소. 알베르트, 알베르트, 당신의 천사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신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저녁 때 베르테르는 수많은 서류를 모아 대부분은 찢어 난로 속에 넣고 두서너 개의 종이 뭉치에는 비렐름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편자도 그 속의 것을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모두가 짤막한 문장과 그때그때의 감상을 쓴 것뿐입니다. 10시가 되자 베르테르는 난로의 불을 더 뜨겁게 하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신 후 하인을 깨웠습니다. 하인의 방은 식구들의 침실보다 훨씬 뒤쪽에 있었습니다. 하인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야 했으므로 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베르테르가 6시 전에 역마차를 집 앞으로 오도록 하라고 일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로테에게 11시가 지나니 사방은 말할 수 없이 고요합니다. 또 나의 영혼도 조용해졌습니다. 신이여, 최후의 순간에 이 열정과 힘을 내려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로테여,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색에 달아나는 구름 사이로 영원한 하늘의 별이 두서너 개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 저 별이 떨어질 리는 없겠지요. 영원히 사신들 그 품속에 안고 있으니까요. 또한 영혼은 나를 껴안아주고 있지요. 모든 별 중에서 그리운 원성이 보입니다. 매일 밤 당신과 헤어져 문을 넣으면 반드시 이 별이 나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얼마나 취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던지요. 몇 번이고 나는 두 손을 올려 이 별을 그때의 행복의 표적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러하군요. 오, 로테여, 나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순결한 당신이 손댄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빼앗지 않았던가요? 그리운 모습이여, 나는 이 별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소중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나는 집으로 나가고 돌아올 때마다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이 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몇 천 번의 눈짓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의 시체를 거두어 줄 것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묘지의 들판으로 향한 쪽의 뒤편 구석에 두 그루의 보리수 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님의 벗의 원래대로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당신도 부탁드려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경건한 기독교의 시체를 이 불쌍하고 불행한 자의 옆에 묻히게 하려고 간청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길가나 쓸쓸한 골짜기에 파묻어 주십시오. 뢰이의 성녀가 목사가 나의 무덤 앞을 지나가는 길에 축복의 기도를 올려주기도 할 것이고 사마리아의 사람이 눈물을 흘려주는 때도 있을 테니까요. 로테여, 지금 나는 차디찬 무서운 잔을 들고 죽음의 도치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잔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생의 모든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만 냉정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음의 철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로테여, 당신을 위해서 죽고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침으로써 모름지기 나도 행복이란 것을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평화와 즐거움을 다시 당신을 위해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스승지 않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승지 않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몇백 배의 생명을 벗에게 준 사람은 극소수의 거룩한 사람들 뿐입니다. 이 옷을 입은 채로 저를 묻어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닿아서 신성하게 된 의복이니까요. 이것은 당신 아버님한테도 부탁드려 놓았습니다. 곧 나의 영혼은 관이를 떠들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코 나의 호주머니 속은 뒤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연분홍빛 리본은 맨 처음에 당신을 어린아이들 틈에서 보았을 때 당신이 가슴 위에 달고 있던 것입니다. 오, 그 어린아이들한테도 입을 맞추어 주시고 당신의 박복한 벗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귀여운 아이들이 나의 주위로 몰려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를 결부시켜준 그 맨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은 나와 함께 묻어주십시오. 이것은 내 생일날 당신한테서 받은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이 리본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때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평화로운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깊이 기도합니다. 타날은 벌써 재어놓았습니다. 12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자, 로테여, 안녕히, 안녕히. 옆방에 있던 사람은 화약의 섬광을 보았고 권총을 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곧 조용해졌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6시 가량 돼서 하인이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마루 위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권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만 목구멍에서 그르릉 그르릉 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인은 의사한테로 뛰어갔고 알베르트의 집에도 달려갔습니다. 로테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전신에 오한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깨운 로테는 하인이 큰 소리로 더듬거리는 말을 듣고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는 이미 소생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손발은 벌써 감각을 잃고 있었지요. 타날은 오른쪽 눈 위에서부터 뇌를 뚫고 지나갔으며 내장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피를 내려고 팔의 맥을 끊으니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자의 팔걸이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 그것을 보면 베르테르는 책상 앞에 걸터 앉은 채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마루 위로 굴러 떨어져 의자 주위를 꾸물거리면서 돌고 있었나 봅니다. 이내 기운이 빠져서 창이 있는 반대편에서 하늘을 보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노란 조끼에 푸른 연미복 차림이었습니다. 장화도 신은 채였습니다. 그 후 근처에 이 집 저 집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알베르트가 왔을 때 베르테르는 이미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써 죽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손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아직도 놀라울 만큼 큰 소리를 내면서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단 한 잔만을 마셨고 책상 위에는 에밀리아 갈로티가 열려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의 놀라움과 로테의 슬픔은 물론 말할 여지가 없겠지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 법관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노 법관의 큰아이들도 참을 수 없는 듯 침대 옆에 쓰러지더니 비통한 모습을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귀여움을 받았던 큰아이는 베르테르의 입을 맞춘 채로
그냥 붙어 있어서 베르테르의 숨이 멎고 난 후에 주위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12시에는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주선하여 소동도 가라앉고 밤 11시에는 그가 유언한 장소에 매장되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시체 뒤를 따라갔습니다. 알베르트는 가지 않았습니다. 로테의 생명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장례에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시체는 장의사 사람들이 날라왔습니다.